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네, 저도 딱 보고 이거 좀 세다 싶더라고요. 바로 변명은 독초다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방우달 작가의 책에서 나온 구절인데 변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약하게 만드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변명이라고 하면 그냥 뭐 좀 안 좋은 습관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우리 삶의 가능성 자체를 질식시키는 독초라고 아예 딱 규정하거든요. 독초라. 네, 오늘 이 독초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뿌리 뽑고 그 자리에 책임이랑 실행이라는 건강한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독초라는 비유가 섬뜩하면서도 확 와닿네요, 진짜. 그럼 이 독초를 뽑아낸 땅에서 자라난다는 그 변명 없는 삶이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일지, 또 그게 왜 우리한테 진짜 자유를 준다고 하는지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죠. 글의 첫 문장이 바로 변명은 인생의 독초다 이건데 사실 좀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변명이라는 게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뭐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안 따라줬어 이런 말들이요. 근데 왜 이걸 독초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글이 꼬집는 아주 핵심적인 함정인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순간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토양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아, 토양 자체를요? 네. 제 탓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피해자라는 역할에 스스로를 딱 가둬버리게 돼요. 아, 피해자라는 역할. 듣고 보니 그 말이 정말 교묘하네요. 변명을 할 때는 스스로를 방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가능성.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힘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자신을 빠뜨리는 셈이죠.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네요, 진짜. 네. 반면에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 여기서 내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 하나가 굳게 닫혔던 성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나는 피해자라고 딱 선언하고 나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 같아요. 이 글에서 말하는 변명의 사슬이라는 게 바로 그 지점이죠. 아, 네, 맞아요. 늦잠 잤어요가 알람이 안 울렸어요가 되고 그게 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요로 끝없이 이어지는 그 연쇄 반응이에요. 맞아요. 그 사슬에 한번 묶이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고 경고하죠.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계속 외부에서만 찾으니까요. 아,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변명만 점점 더 정교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서 떠오르는 자신만의 변명의 사슬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변명이 제일 뜨끔하네요. 아, 그거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건데 그럴듯한 변명 뒤에 숨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을 이 글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실행이 필요한 순간에 그 악순환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거든요.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아예 단언하면서요. 절대 오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아주 역설적인 제안을 해요. 변명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행동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요. 와, 변명을 하려는 순간이 행동할 타이밍이라니. 이거 완전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그 행동이 완벽한 계획만 세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겁니다. 행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데이터와 가능성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니 혹시 지금 이거 딱 내 얘긴데 싶으시다면 이 자료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변명이라는 독초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막는 걸 넘어서 마음가짐이나 인간관계까지 병되게 한다는 부분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네.
내가 못한 건 다 환경 탓이야라는 생각이 쌓이면 나중에는 이게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냉소적인 태도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오죠. 그렇죠. 그건 이제 원망, 비교, 질투라는 더 깊은 늪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변명 없이 사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아주 작은 진전에도 기뻐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요. 그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진다는 설명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회의에 늦어서 아, 차가 너무 막혔어요 라고 말하는 동료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네요. 다음부턴 더 일찍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료에게 훨씬 더 믿음이 가죠. 맞습니다. 변명은 단기적으로는 비난을 피하게 해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신뢰 자산에 계속 깎아먹는 행위예요. 깎아먹는다. 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변명은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이 글은 경고해요. 부모나 교사, 팀장이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나 팀원들은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변명을 학습하게 되니까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제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 때문에 일이 잘못될 때도 있잖아요. 뭐 예측 불가능한 사고 같은 거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사실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실제로 있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책임지는 태도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차가 막혔다 해서 문장을 끝내는 게 변명이라면 차가 막혔지만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책임이라는 거죠. 아, 그 차이군요. 네, 통제 불가능했던 사실, 즉 교통체증은 인정하되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 바로 출발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 그 미묘한 차이가 신뢰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 이제 명확해지네요. 사실을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게 결국 실패에 대한 관점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변명이 실패를 증폭시키는 확성기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정말 멋진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실패는 성쟁을 위한 정말 귀중한 데이터인데 운이 나빴어 혹은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변명하는 순간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배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셈이에요. 실패라는 교훈을 그냥 소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에디슨의 사례가 등장하죠. 아, 네.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만 이 맥락에서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수천 번의 실패에 대해서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그 태도. 이게 바로 변명 없는 태도의 정수라고 이 글인 말해요. 모든 결과를 그냥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네. 이 방법은 아니었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실패를 인격의 낙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의 일부로 보는 관점의 전환인 거죠. 근데 에디슨의 사례는 워낙 위대해서 나는 에디슨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혹시 평범한 우리가 일상에서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던가요? 네. 그래서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거요? 네. 교통 탓, 날씨 탓 대신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작은 연습이요. 저도 예전에 약속에 늦으면 습관적으로 차가 너무 막혀서 라고 말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죄송해요. 제가 늦었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책임을 인정하는 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이 자료의 주제는 그런 작은 책임의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다. 네, 어려움 앞에서 탁월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묻고 변명에 익숙한 사람은 왜 안 될까를 묻는다는 거예요.
전자는 창의적인 해결책 목록으로, 후자는 그럴듯한 핑계 목록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아주 날카롭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변명 없는 삶의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자유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이게 이 여정의 뭐랄까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변명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와 같아요. 족쇄. 네.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때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같은 후회와 원망 속에 계속 갇혀 살게 만들죠.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변명을 멈추고 온전히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족쇄가 풀리는 거군요. 네.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대신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죠. 아, 이것이 바로 이 글에서 말하는 피해자에서 내 삶의 창조자로 역할이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에요. 상황이 어떻던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한다.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는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날씨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의 선택에 집중하게 되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외부 상황에 따라 내 기분과 운명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을 잡고 나아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삶. 변명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혁명적인 행위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변명은 독초라는 비유를 시작으로 변명이라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성장과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유까지 어떻게 갉아먹는지 깊이 들여다봤네요. 변명을 버리는 건 결국 내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오는 책임감 있는 선언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도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변명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딱 1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1초만. 네. 이 말이 나를 성장하게 할까?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게 할까? 그리고 그 변명 대신 제가 여기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말합니다. 책임 있는 삶은 선장하는 삶이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게요. 이 자료에서는 부모나 교사, 리더가 보여주는 변명 없는 태도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무심코 던지는 그 작은 변명이 당신의 가족, 동료,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어떤 변명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 그들에게 말 대신 책임감 있는 작은 행동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당신의 변화는 무엇일까요?